네, 안녕하세요. 25학년도 세화여고 1학년 온라인 내신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내용은요. 자, 앞에 있는 화면 자료만 보셔도 되기는 한데 제가 이 관련되어 있는 자료집을 만들어서요. 자, 이 자료집은 학생들이 학원에 등원을 했었을 때 수령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 이 자료를 받으시면 같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순서대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요, 제 설명부터 드리고요. 자, 저를 소개하고 난 이후로는 28학년도 대입의 양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자, 효율적인 국어 내신 학습법, 그리고 세화여고 1학년 국어 내신이 어떻게 출제되고 있는지 경향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오늘 설명회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요 5번일 것 같아요. 자, 요 5번을 설명드린 다음에는요, 실제 기출문제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좀 들어봐 주세요. 자, 그러면 국어 내신을 위해서 어떤 학원을 골라야 되는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 요렇게 제가 자료집에도 써놨어요. 자, 어떤 학교든지요, 자, 어떤 과목이든지 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학교의 경향을 200% 반영하고 있는지, 자, 그렇게 대비를 해주는지, 자, 요게 가장 관건일 것 같아요. 자, 세화여고는 세화여고만의 학교의 내신적 그 특성이 있거든요. 자, 그거를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지, 매 시험 포함되는 외부 지문에 대한 자체 제작 자료를 주는지, 세화여고의 수능형 경향, 서술형 경향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관련된 문제들을 주고 있는지, 학교 문법 프린트의 내용을 전부 다 활용해서 자체 제작 수업 자료가 나가는지, 자, 그리고 모든 해의 학교 기출과 해설이 잘 완비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제가 대입 방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아무래도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학부모님들께서는 아이들에 대한 이 관심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우리 아이들이 올해부터 교육과정이 재편되어서 새롭게 변화하는 시작에 서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점들이 과연 바뀐다라는 건지, 대입 관련해서 또는 그것이 내신과 연계지어서 어떤 변화의 특성들이 있는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짧게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들이 대학에 가기 위해서는요, 크게 봤을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자, 수시 또는 정시, 크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수시는 교과 성적을 위주로 선발을 하는 제도입니다. 자, 적게는 3개의 유형이 나뉘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가 학생부 교과 전형, 두 번째가 종합 전형, 자, 마지막이 논술 전형. 수시로는 크게 이렇게 3가지 입학 전형이 있어요. 자, 교과 전형이라고 불리는 첫 번째는요. 자, 요거는 쉽게 생각하시면요, 학교의 모범생들을 뽑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교과 성적을 최우선으로 선발하는 제도입니다. 자, 그런데 자, 요 유형은요, 사실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친구들이 많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더 많은 인원수를 뽑는 다음이 종합전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종합전형은 이름처럼 종합적으로 학생들의 역량을 평가하는 거예요. 자, 교과 성적, 내신도 보지만 학생들의 여러 가지 특성들을 함께 서류로 확인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요 종합전형에서는요, 자, 원래 과거에는 비교과 자소서 이런 것들을 함께 서류로 확인을 했었어요. 자, 그런데 24학년도 대입부터는요, 비교과 자소서 기재,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미기재되게 되었거든요. 자, 그래서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 종합전형에서 평가의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는 두 가지밖에 없죠. 첫 번째는 교과 성적, 두 번째는 세특 기재 사항입니다. 자, 교과 성적이 어쨌든 계속해서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거고요. 자, 세특이라는 요 이름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세부사항 및 특기사항이라고도 이제 하는데요. 자, 제가 원래 학교에서 근무했던 경험이 있어서 세특을 직접 작성해봤던 적도 있는데요. 이 세특이라는 게 뭐 별다른 엄청난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거는요, 학생들이 얼마나 매 수업 시간대에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했는지를 가지고 작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뭐 했던 탐구 활동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발표 이런 것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학생들은 선생님께 요청을 하면은 써주시기도 하고요. 자, 혹은 자기가 이 수업 때 배운 내용을 가지고 그걸 조금 더 확대해서 활동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 내용에 대해서 기록물을 가지고 요청을 드리면은 검토해 보시고 작성해 주시기도 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논술 전형은요, 아무래도 이제 글쓰기 실력을 가지고 선발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논술도 동점일 수 있거든요. 동점인 경우에는 교과 성적이 당락을 좌우하게 됩니다.
자, 요렇게 교과 성적을 활용하는 수시라는 방법도 있는가 하면은요, 정시도 있습니다. 자, 정시는 흔히 생각하시면은 그냥 수능을 위주로, 수능 점수를 위주로 선발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자, 최근에 어떠한 추세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자, 분명히 수능 전형인데도 불구하고 교과 성적이 반영되는 추세가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제가 최근에 변화한 이런 추세에 대해서 조금 더 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자, 첫 번째. 서울대에서는 벌써 3년 전부터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서울대에서 수능 성적을 가지고 선발하는 세부 전형은 다시 3개가 더 있어요. 첫 번째가 지역균형, 두 번째 일반 전형, 마지막 기회균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세화여고 학생들은 서울에 이제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균형과는 별로 관련이 없고요. 그리고 이 기회균형과도 이제 큰 상관은 없어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요 일반 전형인데요. 자, 요 일반 전형에서 서울대가 선발하는 방식은요. 자, 여기 교과 역량 평가라고 해가지고 수능 점수와 함께 내신 성적을 반영한 비율을 40% 정도 산정하고 있습니다. 자, 서울대가 먼저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이니까 나머지 학교들도 요 추세를 이어가고 있거든요. 자, 고려대 같은 경우는요. 작년부터 이거를 이미 실시를 했어요. 자, 고려대에서도 일반 전형 외에 교과 우수 전형이라는 이런 전형을 신설해서 수능 점수 80%, 학생부 점수 20% 요걸 일괄 합산해가지고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연세대도 올해부터 발표를 했는데요. 26학년도 수능부터, 그러니까 지금 고3 학생들부터 바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내신 성적 관련해서 5% 정도 반영을 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자, 한양대도 10% 반영을 하겠다라고 동참하고 있습니다. 자, 아마 올해 입학하는 우리 친구들의 경우에는요, 이제 고3 수험생이 되면은 조금 더 요 경향이 두드러지지 않을까, 혹은 확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결국 대입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 수시든 아니면 뭐 수능이든. 하지만 이 두 영역 모두 다 계속해서 가면 갈수록 내신 성적의 중요도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자, 다음으로 교육 과정이 재편됐다라고 하는데, 개정됐다고 하는데 과연 그것의 골자는 무엇일지, 무엇을 바꾼다라고 하는 걸지 이거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원래 작년까지 이제 고1이었던 학생들은 1호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공부를 했었어요. 이제 이때의 교육과정상의 특성은 뭐냐면요. 1학년 때는 공통과목이라고 해서 학교마다 출판사, 교과서의 이 선택의 이 차이는 있지만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은 동일했었습니다. 자, 1학년 때는 결국 학교에서 지정한 출판사의 교과서로 공부를 하면은 되는 것일 뿐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뭔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은 없었어요. 자, 그리고 2, 3학년으로 진학을 하면은요. 드디어 선택의 여지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두 가지 유형이 있었거든요.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국어과에서는 일반 선택 과목으로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화법과 작문, 독서, 언어와 매체, 문학 이렇게 이제 준비가 되어 있었고요. 진로 선택 과목으로는 실용국어나 심화국어 등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올해 입학하는 1학년 학생들부터는요, 이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서 이것이 조금 더 다양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하지만 중요한 건요, 1학년 학생들한테는 별로 변화가 없어요. 자, 여전히 1학년 학생들은요,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냥 학교에서 지정한 출판사 그대로 공부를 따라가야 되고요. 그 각각의 출판사 교과서들은요, 약간 선정하고 있는 지문 자체는 다르지만 갖고 있는 교수학습의 내용은 동일합니다. 자, 공통 과목이라는 거 선택권 없이 그대로 배운다라는 것이 첫 번째 특이사항입니다. 1학년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모두 선택권이 없구나. 그냥 학교에서 지정해주는 것을 배우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다만 2, 3학년으로 가면은요, 선택할 수 있는데 융합 선택 과목이라는 것이 하나 더 추가가 되었어요. 자, 그러면 이 나머지 것들과의 차이는 뭐냐면요. 일반 선택 과목은 사실 기존과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냥 약간 이름만 조금 재편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화법과 작문이었던 것이 여기 있는 언어는 문법이거든요. 요거를 화법과 붙여가지고 화법과 언어라는 명칭으로 구성이 되고요. 자, 독서와 작문을 같이 재편을 했고요. 자, 마지막으로 문학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실 매체라는 것이 빠졌을 뿐 그다지 큰 차이가 없다라고 보실 수 있겠어요. 자, 다음으로 진로 선택 과목이라는 거는 조금 더 이 일반 선택 과목에서 탐구적인 활동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주제 탐구 독서, 문학과 영상, 직무 의사소통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사실 이름은 약간 좀 생소할 수 있지만 감은 오는 것 같거든요.
주제 탐구 독서는 그냥 독서를 한다는 것 같고요. 문학과 영상은 아무래도 문학을 하겠죠, 학교에서. 직무 의사소통은 소통이니까 말하기 듣기, 뭔가 화법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진로 선택 과목은 기존의 일반 선택 과목에서 조금 더 탐구적인 심도 있는 내용을 배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신설된 융합 선택 과목이라는 거는요, 자, 나머지 두 개보다 조금 더 쉽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아마 상대적으로 이것을 선택하는 친구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자, 융합 선택 과목의 이제 기본 개념이 뭐냐면은 이 실생활과의 학문적 융합을 꾀하는 거거든요. 국어에서는 독서 토론과 글쓰기 뭐 이런 것들이 개설되어 있는데 이 실생활에서 학생들이 뭔가 융합적인 활동 위주의 내용들을 공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렇게 재편이 되었지만 1학년은 별다른 차이가 없다라는 것. 그리고 2, 3학년으로 가면은 자, 선택이 가능해요. 그래서 자, 모든 학년의 학생들이 공통된 커리큘럼을 배우는 게 아니라 나만의 커리큘럼을 가지고 학점을 이수해서 자, 고등학교 3년간 192학점을 수강하면은 졸업 자격이 취득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바뀌었어요. 자, 근데 자, 결론은요. 자, 사실 이 국어 과목에 한해서는 별다른 그런 어떤 차이나 특성이 잘 두드러지지 않는 것 같아요. 학생들에게는 선택권이 조금 더 세분화되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쏠림 현상이 있을 거거든요. 자, 기존의 것과 크게 이제 별로 다르지가 않기 때문에 융합 선택 과목이라고 해봤자 이걸 국어에서 별로 선택하는 친구들은 없을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선택 과목들을 개설하기 위해서 학교에서는 1학년 때 학생들에게 이 선호도 조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때 외면받는 이제 과목들은 학교에서 잘 열리지가 않게 될 텐데요. 아무래도 요 위주로 개설이 될 것 같고 그 중에서도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이 주로 많이 하는 일반 선택 과목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에서 독서나 문학을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게 하게 될 것 같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자, 하지만 국어과 영역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특이사항 두 번째 보시면 됩니다. 자, 대학별로 권장 과목이라는 것을 발표하고 있거든요. 자, 최근에 서울고가 첫 번째로 권장 과목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서울대학교에서 기계공학부에서 핵심 권장 과목이라고 해서 물리2, 미적분, 기하 요거를 수강한 학생들한테는 조금 더 점수를 높이 주겠다라고 자, 교과를 이 채점하는 이 학교만의 방식에 대해서 발표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아무래도 기계공학부에 대한 어떤 관심, 진로를 생각하고 있는 학생이라면은 뭐 과학 영역 같은 경우에 뭐 생명과학 이런 것보다는 물리2를 하는 것이 이점이 있겠죠. 자, 하지만 그것은 타 영역의 이야기고요. 국어과에 한해서는 별로 그런 자율적인 선택에 따라서 수강을 하는 것 그런 경향들은 조금 두드러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특이사항, 모든 학기별 내신 반영 비율이 동일하게 산정된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존에 뭐 작년까지만 해도요, 학년별 내신 반영 비중이 동일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거든요. 1학년, 2학년, 3학년이 모두 내신 반영 비율이 동일하기 때문에 자, 1학년 때 못했었을 때 2, 3학년 때 이거를 커버하면 되겠지, 더 잘 봐가지고 내가 잘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보여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이미 이제 동일 비율로 반영이 되기 시작하면서 사실 1학년 때의 내신의 중요도가 커졌었어요. 자, 그런데 그것과 동일하거든요. 근데 이제 학년별이 아니라 모든 학기별로 그러하다라는 약간의 차이가 생겼습니다. 왜냐면 학생들이 지금 수강하는 이런 선택 과목들이요, 1년 동안 배우는 게 아니라 학기별로 배우는 거거든요. 한 학기 동안 수강하면은 그 과목에 대한 학습은 끝난 거예요. 그래서 등급이 산출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각 학기별로 나온 어떤 등급, 성적을 가지고 동일하게 반영된다. 이렇게 보시면은 자, 결과적으로 큰 차이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변화들을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정시에서의 변화 요약, 그리고 다음 장으로는요, 내신에서의 변화도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시에서 과연 우리 아이들은 뭐가 바뀌는 걸까요? 자, 첫 번째, 지금 고1 학생들부터 적용되는 내용이고요. 자, 두 번째는요, 자, 결국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수능에서 문이과의 통합, 융합, 이런 양상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선택 과목이라는 것이 전부 다 폐지가 되었습니다. 자, 모든 학생들은요, 고3이라면요, 수능에서 동일한 시험지로, 자,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를 봐야 되는 거예요. 동일한 시험지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자, 내가 문과형 어떤 그런 공부를 많이 했던, 선택 과목을 선택했던 학생이라고 할지라도 수능에서는 통합사회뿐만이 아니라 과학, 통합과학도 봐야 됩니다. 자, 반대로 나는 이과 영역을 주로 공부했던 학생이라고 할지라도요, 통합과학이
뿐만이 아니라 통합사회도 이거를 실시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모든 학생들이 선택이란 이제 없어요.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모두 수능 때 보아야 합니다. 자, 다음 이때 통합사회나 통합과학의 출제 범위는요. 1학년 때 배웠던 내용을 그 범위로 한다고 합니다. 자, 따라서 선택 과목에서 조금 더 탐구적인 심화된 내용을 배웠다고 할지라도 그게 출제 범위로 포함되지는 않고요. 1학년 때 배웠던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그것들을 가지고 조금 사고력을 요하는 수준의 문항으로 출제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자, 3번 정시 내신 반영이 조금 더 강화가 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건 아까도 말씀을 드린 내용이에요. 서울대가 이미 지금 수능 위주로 선발하는 전형도 40% 교과 성적 반영하고 있고요. 고려대 이미 20%, 올해부터 연세대와 한영대도 5%, 10%로 반영 비중을 새롭게 늘렸습니다. 자, 네 번째, 자, 수능에서는 논술형, 서술형 이런 거 없어요. 전부 다 객관식입니다. 자, 다섯 번째, 학폭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된다고 하네요. 자, 이런 것들을 유의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내신에서의 변화를 말씀드릴게요. 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거죠. 자, 과거에 9등급제가 조금 더 폭넓게 등급이 구분되어 5등급제로 변화했다라는 겁니다. 자, 요게 의미하는 바가 뭘지 좀 설명드릴게요. 자, 과거에는 4%까지 학생들만 1등급이었고요. 11%까지 학생들은 2등급이었었어요. 그러면 내가 누적 비율로 7%의 학생이라면 1등급에서 사실 미끄러진 거죠. 자, 하지만 5등급제로 바뀌면서 1등급까지의 누적 비율이 10%거든요. 그러면 2등급이었을 학생이 이제 1등급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변화 양상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어요. 내신에서의 약간 변별이 약해지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2번 내신 성적을요.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로 병기하는 차원으로 약간 이것을 보완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절대평가는요, 성취도 평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절대평가의 결과를 원점수, 표기에서 대학에서 이거를 나름대로 점수화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성취도를 여기서 받게 됩니다. 자, A, B, C, D 5가지로 성취도 평가를 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절대평가 내용이 기재되고 동시에 상대평가. 상대평가는 석차 등급 1, 2, 3, 4, 5등급. 자, 요거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절대평가의 성취도 평가 동시에 상대평가로 이 학생의 상대적인 이 수준을 측정할 수 있도록 좀 보완을 했어요. 자, 그래도 아직 좀 부족하죠, 그렇죠? 자, 그래서 통계 정보 사항으로는요, 이런 것들을 함께 또 기재해서 반영하도록 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가 성취도별 분표 비율에 대해서도 이거를 반영해서 기재하도록 하고 있어요. 자, 이걸 왜 하는 거냐면요. 자, 절대평가의 성취도 평가만으로는 측정되지 않는 내용들을 보완하기 위해서요. 예를 들어서 A 학교에서는 90%의 학생들이 성취도 A를 받았다고 칩시다. 자, 그런데 B 학교에서는요, 동일한 그 과목의 선생님께서 조금 시험을 어렵게 내가지고 학생들의 이제 역량을 조금 더 수준 있게 평가하기 위해서 나는 좀 어렵게 내가지고 이 학생을 좀 더 변별을 하겠어 해서 A 성취도를 주는 학생이 10%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A 학교와 B 학교에서 동일한 성취도 A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그 학생의 실제 수준이 동일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대학에서 판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분포 비율을 함께 기재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A 학교에서의 성취도 A를 받은 학생들이 90%다. B 학교에서 성취도 A를 받은 학생들이 10%다. 자, 그러면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B 학교에 성취도 A를 받은 학생이 조금 더 질적으로 우수한 학생이다라는 생각까지 도달할 수가 있겠죠. 자, 다음으로 과목 평균이나 수강자 수 이런 것도 함께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내신에서의 변동인데요. 선원 수령이 강화되었어요. 자, 그래서 기존의 평가 기준에서 선원 수령의 반영 비중은 늘리는 변화가 올해부터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고교 학점제로 변화되면서 선택 과목을 조금 더 다양하게 커리큘럼 짤 수 있다는 건데요. 이거는 1학년 학생한테는 그다지 우리가 지금 적용 사항이 없기 때문에 패스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제가 효율적인 내신국어 학습법에 대해 정리한 내용이에요. 자,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기도 한데요. 세화여고의 경우에는 이 내용 하나하나가 정말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 내용을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학교 수업 잘 들어야 됩니다. 자, 학교 수업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학교에서는 막 이렇게 자고 학원 와가지고 똘망똘망하게 열심히 공부한다? 그래도 그 학생이 1등급을 받을 요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세화여고 같은 경우에는요,
아이들이 다 열심히 하거든요. 학교에서도 열심히 하고 막 이렇게 다 필기하고 학원에 와서도 또 더 심화된 공부를 합니다. 자, 그래서 학교에서도 학원에서도 학생들이 계속 꾸준히 성실한 태도로 공부한 학생들만이 정말 최상위 등급을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학교 수업에 대한 이해가 먼저 선행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요, 학교 기출 문제의 중요도를 알고 있어야 돼요. 세화여고는 이 국어 내신에서의 경향이 되게 독보적으로 특이하거든요. 그래서 기출 문제를 미리 접해보지 못한 학생이라면은 어떤 준비의 방향성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틀린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의 경향을 먼저 파악하고 확인하고 이에 맞춘 대비가 꼭 필요한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자, 세 번째, 틀리라고 내는 문제를 수능식의 유형을 단련하는 식으로서 보완해야 됩니다. 자, 사실 학교에서 가르친 내용 이외에 조금 더 확대된 수준의 어떤 지식을 묻는 경우들이 선지에서 종종 있어요. 예를 들면은 막 선지에서 색채 대비라든지 아니면은 뭐 감각적 표현 이런 말들을 그냥 뭐 스스럼 없이 막 쓰거든요. 시험에서 막 나와요.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지만 실제 학교에서 그러한 개념들을 하나하나씩 설명하고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배우는 거는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선지가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대비하기 위해서 수능식의 선지 분석 혹은 개념들을 우리가 공부해 나가는 과정에서 알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오답 정리 이거 꼼꼼히 해야 되고요. 다섯 번째, 문법이 중요합니다. 고1 내신에서의 꽃은 문학과 문법이에요. 자, 그럼 세화여고의 경우에는 이 문학이 정말 상당히 어렵게 나오거든요. 절대적으로 시간이 너무나 부족해요. 그래서 문학에서 내가 공부한 바를 이 실력을 뽐내기 위해서, 이 실력을 100% 발휘하기 위해서는요, 시간을 잘 조절해야 되는데, 그때 문법이 발목을 잡아서는 안 돼요. 자, 그래서 문법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게 시간적으로 받쳐줘야지만 더 이렇게 분석적인 사고력을 요하는 문학에서 실수 없이 뭔가 답안을 채워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점들을 유의하면서 결국 오늘 설명회의 꽃은 바로 이겁니다. 세화여고 국어 1학년 내신의 본격적인 분석을 제가 해드리도록 할게요. 들어가며 이거 한 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세화여고는요, 전반적인 난이도가 높습니다. 서술형에서 1등급이 갈립니다. 자, 이 말은요, 서술형이 제일 어렵다라는 겁니다. 서술형이 굉장히 어렵고 배점이 크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대비가 필요한 학교입니다. 자, 평가 방식 설명드릴게요. 수행평가 40%, 지필평가 60%가 합산되어서 1학기에 등급이 산출이 되는 겁니다. 자, 1학기 다시 수행평가 40% 비중이 반영되고요. 자, 지필평가 이게 진짜 시험인 거죠. 중간고사 30% 반영되고 기말고사 30% 반영되어서 합산하면 100%로 등급이 산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간고사, 기말고사의 세부 항목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선택형, 요거 이제 객관식인 거죠. 자, 요게 한 20% 정도 나오고요. 선운수령이 10% 정도 나옵니다. 자, 지금 선운수령이 객관식의 2분의 1 나와요. 자, 근데 배점은요, 2배이기 때문에 이 선운수령을 잘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요거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수행평가도 궁금해 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정보를 가지고 왔어요. 자,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요 내용은요, 작년에 1학기 수행평가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학교마다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요, 자, 매해의 4월에 발표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갖고 온 이 내용은 작년에 학교에서 발표했던 평가 기준과 내용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자, 작년에 1학기 수행평가는 이렇게 실시하겠다라고 발표했고 진행했습니다. 자, 1학기 동안 동서양의 고전작품 읽고 서평문 작성하기 이런 활동과 문학작품 속 여행계획을 세우기, 자, 이런 활동 두 가지를 실시를 했었어요. 자, 근데 이거 어려운 거 아니죠. 수행평가는 작성 기준을 잘 지키고 기한 내에 제출만 하면은 거의 감점되지 않고 만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평가 방법, 자, 이렇게 제가 간략하게 가지고 왔는데요. 사실 이 밑에 평가 기준이 한 5개, 6개 상세하게 발표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별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서평문 작성하기 어떻게 평가 기준이 있냐면요. 뭐 1번, 정해진 분량을 적절하게 채웠는가? 그렇다, 이러면 만점인 거예요. 아니다 하면은 감점이 1점, 2점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사실 학생들이 성실하게 참여하기만 한다면은 수행평가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겠죠.
자, 다음 더 중요한 게 사실 지필평가 아니겠습니까? 작년에 중간고사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문항 구성은 선택형 25문항이고요. 65점 배점입니다. 자, 서술형은 7문항이고요. 35점 배점입니다. 기말고사 동일합니다. 자, 출제되는 내용은요, 교과서, 자, 그리고 외부 프린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요거 부교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화여고에서는 아예 이렇게 부교재를 따로 만들어가지고 함께 주거든요. 자, 그걸로도 수업을 나가시고요. 자, 지금 제가 문학이라고만 써놨는데, 여기서 비문학, 독서 지문도 함께 들어가 있어요. 자, 이렇게 부교재를 사용해서 여기서도 가르치고 내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럼 배운 거에서만 내느냐? 교과서에서 배운 거, 부교재에서 배운 거. 사실 배웠다라는 점은 동일하죠. 자, 근데 배우지 않은 것들도 엄청나게 나옵니다. 아예 처음 보는 낯선 지문이 시험 당시에 출제가 되거든요. 자, 낯선 지문, 요게 핵심입니다. 자, 다음으로 문항 난도입니다. 문항 수가 많은 편이에요. 지금 객관식, 서술형 합쳐가지고 32문제거든요. 자, 요게 근변학교들 중에서 가장 수가 많은 편이에요. 자, 그래서 50분 안에 자, 단순 계산만 해도요. 32문제를 풀려면은 2분을 넘어서는 안 돼요. 1분 몇 초 안에 기본적으로 풀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안에는 사실 서술형도 있고요. 서술형은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사실 2 이상의 내용을 요구하는 나뉘어진 서술형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작성하는 것까지 고려한다면 실질적으로 객관식에 드리는 시간은 더 많이 줄어들어야 될 겁니다. 시간이 굉장히 부족해요. 문항수도 많은데 낯선 지문 또 보기 형식으로 많이 출제를 해요. 객관식도 서술형도요. 그래서 난이도가 굉장히 어렵다. 상이다. 주변 학교에서 세화여고가 제일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작년 1학기 중간고사 기출 분석한 내용입니다. 영역으로는요. 문학 절반 50% 나왔고요. 설명글 20% 나왔고요. 문법 30% 나왔습니다. 자, 보시면 뭐 말하기 듣기 뭐 이런 거는 없어요. 자, 이게 세화여고의 일단 기본적인 특성입니다. 다른 학교들에서는요. 교과서에 화법과 작문, 말하기 듣기 이런 거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거를 철저하게 나가는 학교들도 많이 있어요. 자, 그럼 세화여고는 그런 거는 잘 안 합니다. 거의 안 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냥 중요한 것들, 굵직굵직한 것들 위주로 나간다. 항상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중에서도 문학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허생전, 종탑아래에서 요 2개는 교과서 지문 배운 거를 낸 거예요. 자, 3번, 4번, 5번은 색깔 표시가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자, 이런 것들은 자, 외부 지문, 즉 부교재의 내용을 자, 그대로 내거나 단독으로 내거나 아니면은 교과서 지문과 연계해서 냈을 경우에 제가 색깔 표시를 해둔 것들입니다. 자, 설명글도 자, 부교재에서 자, 비문학 고2 23년도 3월 모의고사 지문을 수업하시고 냈고요. 교과서의 등나무 운동장 이야기라는 쉬운 설명글도 출제를 하셨고요. 문법에서는 범위가 크게 2가지입니다. 의문과 한글 맞춤법. 자, 여기서 문항들을 출제를 하셨습니다. 자, 서술형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술형이 없는 파트가 있죠, 그렇죠? 없는 파트가 여기 설명글 중에서 비문학 기출요 지문 있죠? 자, 여기서는 서술형을 별도로 이제 내지 않았다라는 거. 자, 비문학 지문, 요거 이제 기출 지문의 경우에는 서술형보다는 그냥 객관식 위주로 출제를 하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영역별 경향을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요 내용은요. 자, 제가 이 마련한 자료집에 사실 줄글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그거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없으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요 내용을 같이 확인해 주시면은 똑같은 내용이니까요.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문학은 크게 내신형이냐 수능형이냐로 학교별 경향이 갈리는 거거든요. 자, 세화여고는 둘 다 고르게 출제를 하고 있는 편이에요. 자, 내신형 문항이라는 게 뭐냐면요. 자, 배웠던 지문과 관련된 핵심 정보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종탑 아래에서라는 교과서 지문은 시점이 전지적 작가 시점이고 그리고 구성은 역순행적 구성이고 이런 이제 핵심적인 그 단원에서 배워야 될 내용이 있거든요. 자, 그런 것들과 관련 지어 가지고 물어야 될 것을 물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한 내신형 문제가 문학의 한 절반 정도 나옵니다. 근데 보통 이러면 이제 쉬워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쉽지가 않아요. 자,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헷갈리게 나오기 때문에요. 이 선지를 정말로 이제 빨리 객관식 같은 경우에 1분 채 안 돼서 빨리 넘어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풀려면은 정말로 머리에 이렇게 쥐가 날 정도예요. 굉장히 헷갈리게 정말 나오기 때문에 진짜 단순히 핵심 내용을 내가 안다, 이해했다로 넘어가지고 헷갈릴 수 있는 오답 선지들에 대한 미리 어떤 경험, 대비가 필요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내신형 어렵고요. 자, 그럼 수능형은 뭐냐? 자, 수능형은요. 보기글을 활용한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 보기에는요. 자, 낯선 지문이 잘 출제가 된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처음 보는 작품이 막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도 뭐 한두 개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요. 계속 나옵니다. 정말 뭐 체감상으로는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문제마다. 자, 그래서 이 낯선 지문, 낯선 글들을 보기로 주고, 자, 배웠던 지문에 대한 어떤 분석의 준거로 삼든 아니면 연계해서 답안을 써내려가든 수능형의 사고를 요하는 문제들이 자, 출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근데 이 수능형 문항은요, 객관식으로도 아주 어렵게 느껴지고, 시간도 부족하지만, 자, 중요한 건 서술형이 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자, 단순히 우리가 예를 들어서 허생전이라는 걸 배웠다면은 뭐 허생전의 뭐 주제 의식을 설명하고 이것을 뭐 작가 의식과 관련지어 서술하시오. 뭐 이런 식으로 배웠던 거를 그대로 끄집어내 가지고 쓰는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자, 모든 서술형이 전부 다 자, 보기를 달고 있거든요. 자, 이 보기는 심지어 다 처음 보는 글들을 같이 넣어놨어요. 자, 이걸 연계해 가지고 비교하시오. 대조하시오. 혹은 내용적으로 연관지어 보시오. 이런 식으로 새로운 글들에 대한 분석을 서술형에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한 경향의 서술형 경험이 있어야지만 실제 시험에서 당황하지 않고 실력 발휘를 할 수 있다는 거.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파트고요. 가장 어렵고요. 자, 여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문제 제공이 이루어져야지 학생들이 좋은 성적을 성취할 수 있다. 자, 요거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릴게요. 자, 다음 두 번째 설명글 파트입니다. 자, 얘는요, 부교재에 있는 자, 기출 모의고사 지문. 자, 이게 실제로 비문학다운 비문학이죠. 자, 요것도 매 시험마다 학교에서 한 2개 정도씩은 수업을 하세요. 근데 실제로 출제가 되는 거는 1개 정도가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교과서에도 간단한 설명글이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정말로 간단하고 쉬운 글이에요. 그래서 뭔가 이제 비문학이라기보다는요, 그냥 중1 학생들도 부담 없이 읽을 만한 그런 짧은 재밌는 글이거든요. 자, 요렇게 둘 다에서 나옵니다. 자, 근데 특징은 뭐냐면요. 자, 실제 모의고사 기출지문은 생각보다는 무난한 편이에요. 자, 여기서 서술형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자, 지문도 수업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문과 관련해서 분석과 변형 문제로 철저하게 이렇게 이해를 하는 과정 들을 거치면 실제 시험에서 자, 얘가 다른 것들에 비해서 크게 어렵다라는 느낌은 별로 없어요. 실제로 배점도 조금은 좀 낮은 편입니다. 자, 반면에 교과서에 씹었던 글 있잖아요. 요거가 정말로 어렵게 나옵니다. 정말로 이 칼을 갈고 냈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 정도예요. 예를 들면 등나무 운동장이라는 정말 쉬운 글이 있거든요. 그게 뭔가 이렇게 낼 만한 요소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이렇게 막 문제들을 만들어냅니다. 보기를 주고 또 낯선 글을 주고 또 건축과의 관점을 비교하시오, 서술하시오, 논술하시오, 막 이런 느낌이 들도록 출제를 하거든요. 자, 그래서 교과서에 설명글이 자, 많이는 안 나옵니다. 자, 나가봤자 하나 정도인데요. 근데 이제 얘가 출제가 되면은 상당히 어렵게 나오기 때문에 자, 그러한 기출 경향을 파악하고 이에 맞는 대비를 했던 학생들만이 당황하지 않고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있어요. 자, 세화여고가 전통적으로 이런 교과서 설명글에 대해서 뭐 엄청난 난이도를 가지고 보기를 활용하는 식의 문제가 계속해서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문법인데요. 자, 대부분의 고1 학생들은 1학년 1학기 때 자, 이런 문법 파트를 배우게 됩니다. 의문 변동과 한글 맞춤법이라는 영역이 있어요. 자, 요거를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1년여에 걸친 고1 학생들의 문법 학습 파트를 먼저 좀 소개를 드릴게요. 자, 이렇게 절반 나눠가지고 1학기, 2학기라고 하면은요, 1학기 때 운 변동이라는 파트를 하나 하고요. 한글 맞춤법이라는 파트를 하나 합니다. 자, 요거를 보통은 1학기 중간, 1학기 기말 이렇게 나눠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리고 2학기 때는 문법 요소라고 해가지고 자, 자신의 의도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여러 가지 문법적인 표현들을 배우거든요. 예를 들면은 높임법이라든지 시제 표현이라든지 피동, 사동, 임용, 부정 이런 다양한 것들을 이때 배우게 됩니다. 자, 그리고 자, 2학기 중간고사 때 보통 문법 요소를 했다면 2학기 기말 때는 중세국어라고 하는 자, 요거를 배우게 됩니다. 자, 보통의 이 주변 학교들은 다 마찬가지예요. 1학기 중간 기말, 2학기 중간 기말 이렇게 나눠가지고 매 시험마다 문법이 들어가는 겁니다. 세화여고도 다르지 않아요. 자, 요렇게 항상 전통적으로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학교만의 세화여고만의 특징은 뭐냐? 제가 이제 볼 때는요. 자, 문법 파트에서는 사실 제일 어려운 어떤 문학의 정말 고난도적인 어떤 분석을 요하는 것보다는 이 문법이 그보다 더 어렵진 않거든요. 하지만 요구하는 수준이 여타 주변 학교들보다는 확실하게 조금 더 있는 편입니다. 결국에는 난이도가 조금 있고 시간이 부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문법 파트가요. 자, 첫 번째 객관식이 있고요. 서술형도 있겠죠. 자, 근데 이 객관식의 특징은 뭐냐면요. 내신형이 아니라 수능형으로 꼭 출제를 합니다. 자, 수능형 이 지문이라는 게 뭐냐면은요. 예를 들면은 내신형이라면은 뭐 이런 거예요. 자, 보기에서 다양한 예문, 뭐 기역, 니은, 디귿 이런 걸 주고 각각의 선지마다 자, 이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절하거나 적절하지 않은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 거. 이거는 출제의 의도가 굉장히 분명한 문제니까 어떤 배웠던 것들을 그대로 암기한 바를 인출해서 판단하는 수준의 내신형 문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자, 수능형 문법 문제라는 거는 이런 겁니다. 자, 보기 1을 앞에다가 주고요. 자, 보기 1에는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수용도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용도가 있어가지고 뭐 의문 변동의 결과 의문의 개수가 줄어들었는가? 그렇다. 아니다. 자, 그러면 줄어든 거에서 새로운 의문이 뭐 발생했는가? 그렇다. 아니다. 해가지고 이 각각에 대한 판단이 1차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뭐 교체냐, 탈락이냐, 첨가냐, 축약이냐 이것을 기본적으로 분석한 이후에 보기 2에서 설명하고 있는 예문들에 대한 적절한 판단을 이어나가는 거예요. 자, 사실 이 보기 1 없어도 보기 2만 가지고도 물을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굳이 이제 이런 거를 수능형으로 형식을 살려서 이렇게 한 번 더 묻고 있다라는 게 자, 수능형 문법 문제의 특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묻고자 하는 바는 동일하지만 그것을 어떤 사고력을 한 번 더 전에 깔아주는 식으로 자, 어떤 그림 같은 구성을 주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서술형의 경우에는요. 서술형은 제 생각에는 요거는 생각보다 좀 내신형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출제 의도가 분명한 거. 예를 들면은 뭐 다음 주어진 예문을 띄어쓰기를 바르게 해봐라. 혹은 적절한 표준 발음을 써봐라. 뭐 이런 식으로 출제 의도가 굉장히 분명하게 이제 나오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아예 새로운 낯선 글을 직접 보고 분석하고 연계 지어야 했던 문학에서의 서술형보다는 자, 요게 조금 덜 입체적인 편이에요. 자, 그래도 자, 세화여고만의 특징은 자, 요구하는 어떤 그 세부 항목 자체가 많다라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은 주어진 거를 뭐 바른 발음으로 고쳐 써라 라는 동시에 자, 그 발음으로 고치게 된 근거를 보기에 있는 어떤 조항과 연결지어서 몇 조항에 따라 이렇게 고친다, 몇 조항에 따라 이렇게 고친다 이렇게 하나씩 더 쓰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요구하는 쓸만한 써야 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배점이 더 세분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쓸 내용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실수 없이 시간 내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쓸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반복적인 훈련,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전반적인 영역별 경향 분석을 해봤어요. 자, 제가 이제 직접 출제된 문제를 가지고 이 내용을 잘 이해가 되실 수 있도록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 내용은요, 제가 이제 마련한 요 자료에 17쪽에 보면은 들어가 있는 문제입니다. 자, 요게 첫 번째 1번 문제예요. 자, 1번 문제, 윗글에 대한 이해로, 자, 이것은 허생전이었어요.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하고 이렇게 선지가 있어요. 자, 근데 딱 봐도 모두 고르시오인데, 보기가 딱 봐도 엄청나게 읽을 게 많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을 1, 2, 3, 4, 5선지로 주고 맞냐 틀리냐를 묻는 문제보다는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겠죠. 자, 시간적으로 부담이 더 크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건 쉬운 걸까요? 아니요. 이 자체로 이미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적으로는 판단이 쉬운 편이냐? 그것 또한 아닙니다. 내용적으로도 굉장히 헷갈리게 출제를 하고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이 니은이 틀린 선지거든요. 근데 이 니은이 왜 틀렸냐면은요. 직접적으로 드러냈고 여기가 살짝 틀린 겁니다. 직접적으로 드러내진 않았거든요. 분명히 학생들이 이 부분을 배울 때 배우기로는 이렇게 배워요. 허생의 돈을 빌리러 간 모습이 굉장히 당당했다. 이것은 평범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굉장히 특별한 이인다운 면모를 보여준다. 자, 이런 당당한 태도에 대해서 애들이 배워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요. 태도는 당당했지만 그것이 직접적으로 이제 드러났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나는 자, 충분히 이거를 갚을 수 있는 사람이야.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던가 자신감을 드러내는 발언을 직설적으로 하진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자, 틀렸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거를 학생들이 딱 보고 바로 이거 틀렸네 라고 착착 골라낼 수 있으려면요. 작품에 대한 출제의 요소를 이해한 거를 넘어서 가지고 헷갈릴 수 있을 만한 오답선지를 미리 경험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또 이제 헷갈렸던 부분이 자, 여기 디귿인데요. 이 디귿이 틀린 선지이거든요. 자, 디귿 잠깐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부터 볼게요. 이러한 무리한 방식으로 이득을 얻은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자, 이게 깊이 반성하고 있다. 학생들은 주로 여기를 좀 판단하려고 해요. 자, 허생이 분명히 어떤 사재기라는 무리한 어떤 행위를 하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사재기한 것이 나라를 좀먹게 할 수 있는 행동이다라고 직접 발언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거 반성했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제 그런 여지가 조금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맞는 건가? 하고 헷갈리게 되는데요. 사실 이게 틀린 선지인 이유는요. 자, 이득을 얻은 행동을 반성하고 있다. 요 연결이 틀렸다라는 겁니다. 자, 사재기를 통해서 허생이 많은 이득을 취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이제 시험들을 치르게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허생이 말하기를 자, 사재기를 내가 한 것은 이 나라의 취약한 경제 구조를 시험해보기 위한 방편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나라를 좀먹게 할 수 있으므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득을 얻기 위한 행동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 허생은 무리한 사재기란 행위를 통해서 나라의 문제점을 이거를 폭로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자, 그래서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득을 얻은 것도 부분적으로 사실이고 반성의 발언이 있는 것도 뭔가 잘못했다라고 시인하는 게 있기 때문에 맞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 있거든요. 자, 하지만 이득을 얻은 것을 반성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틀렸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아직 고1 수준의 우리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거를 연결 지어가지고 여기에 대한 그릇된 선지구나 말이구나 라고 딱 알아보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1번 문제 그리고 배점도 높은 편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신형 스타일이에요. 하지만 그게 쉽냐?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로 꼼꼼하게 하나하나 잘 캐릭터에 대한 이해가 수반되어야지만 풀 수 있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하나 더 가지고 왔는데요. 자, 자료 18쪽에 있는 서술형 1번 문제예요. 자, 보기의 내용을 바탕으로 아래의 물음에 차례대로 답하시오. 그러니까 서술형이지만 사실은 두 가지를 써야 되는 겁니다. 배점이 나뉘어가지고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단순 계산했었을 때 아까 한 문항당 2분 넘으면 안 된다. 1분 몇 초다 라고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읽고요. 분석하고요. 쓰려고 하는 시간을 계산해 보면은 정말로 객관식에서 이렇게 우리가 우물쭈물 망설이고 있을 시간이 별로 없어요. 시간적으로 굉장히 부족하겠죠. 이럴 때 만약에 문법이 내가 이렇게 고민이 되고 흔들린다? 그러면은 고득점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문법을 다 챙기면서 이러한 학교 경향에 맞는 대비를 꾸준히 심도 있게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지금 보기 속의 글은요. 당신들의 천국이라는 아예 처음 보는 생경한 지문이 출제가 됐고요. 요거를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읽고 첫 번째 요 문항 한번 읽어볼게요. 자, 허생과 조백헌의 의도와 관련지어 섬과 소록도 두 공간에 공통점을 서술하시오. 자, 2번 문항. 자, 허생과 조백헌의 대비적인 태도를 서술하시오입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가 이제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이 긍정적인 결론일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이런 거를 시간 내에 적절하게 잘 풀기 위해서는요. 허생전 본문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경험해보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통점을 쓰래요. 그러면 결국에는 허생이라는 사람이 바라보는 공간의 의미에 의거해서 이 보기 속의 글을 분석하는 힌트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문항도 마찬가지예요. 대비적인 태도라는 거는 어떤 기준이 되는 축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축의 한 편인 허생의 태도를 확인한다면 그 반대편에 있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허생은 섬을 버렸지만 조백헌은 다시 돌아오거든요. 자, 결국 한계를 마주했었을 때 포기하거나 아니면 계속해서 의지를 가지고 놓지 않느냐의 태도를 대비하는 식으로 쓰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출제의 의도가 사실은 문항 속에서 우리가 약간은 느낄 수가 있거든요. 자, 이러한 연습들을 해보는 경험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자, 이거는 6번 문제고요. 자, 자료로는 21쪽에 이 문항이 들어가 있어요. 보기 속에 또 새로운 시가 갑자기 들어갔어요. 이거는 이제 배운 게 아니라요. 그냥 새롭게 나오는 겁니다.
자, 종탑 아래에서라는 교과서를 일단 배우고 거기와 관련해서 얘를 비교해서 한번 판단을 해봐라 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요 시가 이제 처음 보는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보기 2에서 작품에 대한 해설을 달아서 줍니다. 자, 그리고 선지를 분석을 하는 거죠. 자, 얘가 실제 답이요. 3번 선지였었거든요. 근데 실제 3번 선지는 이 보기 1시를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맞출 수는 있어요. 왜냐면은 윗글의 결말과 달리 희망적인 전망을 드러내고 있다. 아니거든요. 윗글, 우리가 이건 배운 거예요. 자, 원래 배웠던 이 종탑 아래에서란 작품의 마지막 결말이 종소리로 여운을 남김에 끝나는데 그것이 희망적이고 따뜻한 분위기다라는 것을 아주 중요한 내용으로 배우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윗글과 달리가 아니라 모두 희망적으로 끝난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사실 보기 1에 처음 보는 지문과는 상관없이 답은 고를 수가 있다. 그리고 자, 그걸 아는 친구들은 이게 너무나 확실한 답이잖아요. 그러면 4번, 5번 선지는 사실 보지 않고 넘어가기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시간 내에 이 모든 문제들을 소화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러한 어떤 실전 감각을 기를 수 있도록 이 세하고의 그 전통적인 그 시험 유형을 익힐 수 있는 기출풀이를 계속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다음 자료 21쪽이고요. 자, 이거는 7번 문제입니다. 자, 아직 벌써 7번까지밖에 못 왔어요. 제가 한참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뭐 이런 낯선 보기 글들이 아주 끝도 없이 계속 들어가 있다는 게 결론입니다. 자, 요게요. 또 처음 보는 보기 속에 글을 줬어요. 이게 실제 우리가 배웠던 종탑 아래에서의 앞부분 줄거리 내용이래요. 그래서 비교를 하라고 합니다. 근데 보기가 딱 봐도 엄청 길거든요. 자, 그래서 요 내용을 바탕으로 아래 선지를 이제 분석하는 건데요. 자, 사실 선지를 한눈에 딱 보면은요. 이거는 시점 관련해서 서술상의 특징을 묻고 있는 문제예요. 자, 따라서 이 보기는 시점이 뭐냐? 전제 작가 시점이구나. 우리가 배웠던 종탑 아래에서의 시점은 뭐냐? 1인칭 주인공 시점이구나. 자, 결국 시점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을 가지고 접근하면 되는 문제예요. 시점이라는 거를 빨리 찾기만 하면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다만 이거를 처음부터 막 끝까지 읽고 있으려고 한다? 그러면은 시간은 시간대로 가고 별로 필요가 없는 내용이거든요. 내용적인 선지 판단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이런 식의 종탑 아래에서라는 단어는 시점이라는 것이 포인트인 단원이에요. 그래서 각 단원에서 중심 출제 요소로 낼 수 있는 내용들을 사전에 이제 학생들이 미리 대비하고 시점을 비교하는 낯선 글이 나올 수 있다는 거를 이걸 연습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우리 학원에서 이거 연습은 많이 했어요. 자, 다음 22쪽이고요. 8번 문제입니다. 자, 벌써 이렇게 많이 떠들었지만 아직 8번까지 밖에 못 왔군요. 자, 보기에 자, 간접 제시, 보여주기, 자, 요런 정보를 줬고요. 자, 묶여진 본문 속의 A의 서술 방식과 유사한 거를 고르라. 자, 선지들은 전부 다 처음 보는 지금 서술들이에요. 처음 보는 내용입니다. 자, 이거를 직접 제시냐, 간접 제시냐 이렇게 나눠서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자, 이것도 종탑 아래에서라는 어떤 서사갈래, 스토리가 있는 소설 문학을 배울 때 우리가 핵심적으로 다루는 내용은 정해져 있거든요. 첫 번째가 시점을 찾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서술상의 특징으로 이 간접 제시냐, 직접 제시냐 이런 내용을 필수적으로 배우거든요. 자,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이제 대비를 해주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도 접근해서 이제 풀 수가 있는 거죠. 자,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친구들은 버벅거릴 수가 있겠죠. 자, 다음 서술형 2번 문제입니다. 자, 이것도 보기에 처음 보는 내용을 줬어요. 자, 요 처음 보는 어떤 소설을 주고 자, 또 자, 지금 제가 이게 너무 길어가지고요. 보기가 두 개로 나눠 놓은 거거든요. 자, 보기에 자, 초반부, 후반부, 보기가 엄청 길어요. 자, 이거를 다 읽고 또 두 개를 써야 되는 겁니다. 각각 배점이 2점, 3점 있는 거거든요. 자, 첫 번째, 윗글과 보기에 자, 공통점에 대한 문제네요. 자, 둘 다 어린아이를 주인공으로 한 이유를 써라. 그러면 사실 공통점이기 때문에 윗글에 대한 자, 이거 알고 있는 친구들은요. 쓸 수 있겠죠. 이거 중요하게 배우는 거거든요. 종탑 아래에서의 이 서술자가 어린 아이인 것의 효과는 전쟁의 폭력성, 비극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요. 자, 그 내용을 쓰면은 이제 정답 처리가 될 거고요. 자, 두 번째, 윗글의 결말에서 나와 명은이 함께 종을 울리는 장면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주제와 관련하여 서술하시오. 자, 이런 거를 이제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를 밝혀야 되고요. 그것이 주제적으로 이렇게 이어진다라는 식으로 구성을 해서 써야 되겠죠. 자, 요것도 이 주제의식에 대해서 학생들이 여러 번 배웠던 핵심 정보이기 때문에 이거를 암기하고 있는 친구들이라면요. 그걸 인출해가지고 쓰려고 하면 되는 겁니다. 주제를 막 외우도록 이렇게 시키거든요. 되게 중요한 내용이라 가지고 전쟁의 상처를 자, 인정, 사랑,
사람에 대한 연민 이런 것들로 치유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작품의 메시지예요. 이 작품이 종탑 아래에서라는 작품이요. 전후 소설로서 휴머니즘적인 성향을 띠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쟁의 상처를 인간 간의 어떤 연민과 애정으로 치유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는 걸 충분히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을 녹여서 쓸 수가 있겠죠. 자, 다음 이거는 제가 이제 훌쩍 뛰어 넘어가지고 18번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자, 문제는 이렇습니다. 윗글의 글쓴이가 추구하는 건축관과 거리가 가장 먼 것은? 자, 이 지문이 뭐였냐면요. 교과서에 설명은 굉장히 쉬운 거 하나 있다고 했어요. 자, 그게 아까 등나무 운동장 이야기라는 거거든요. 그거 엄청 쉬운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가르쳐 놓고 지문은 쉬우니까 문제가 자, 요렇게 새로운 시조를 그냥 처음 보는 거를 분석해야 되는 문학 문제로 넣어버리는 겁니다. 이걸 시조를 이렇게 다 해가지고요. 어떤 주제의식이 다른 하나를 골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예를 들면은 집방석 내지 마라. 낙엽엔들 못 앉으랴. 솔불 켜지 마라. 어제 진달 돋아온다. 아이야 박주상체 일망정 없다 말고 내어라. 자, 요거 주제의식이 뭘 것 같으세요? 자, 요거는요. 어떤 집방석이나 솔불, 소나무 송진으로 만든 불이거든요. 자, 그런 인위적인 것들보다는 자연적인 것을 추구하는 화자의 성격. 그리고 박주산채, 자, 이거는 소박한 음식과 술이거든요. 자, 이런 것들을 긍정하는 화자의 여유로운 태도,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자연 친화적인 정서를 담고 있는 작품이에요. 나머지 것들도 대개는 자연 친화적인 그런 내용들, 여유 있고 그런 만족스러워하는 정서가 두드러지는데요. 자, 답은 4번입니다. 4번 국화야 너는 어이 3월 동풍 다 지내고 낙목한천에 니 홀로 피었는다. 아마도 오상고절은 너뿐인가 하노라. 자, 이게 애들 입장에서는 되게 외계어 같이 느껴져요. 무슨 말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냥 국화 나왔으니까 자연 친화 맞겠지? 하고 넘어가는 학생들이 많이 있거든요. 자, 근데 사실 요 시조는요. 저도 수업 시간에 이거 미리 연계지문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안내를 했었었는데 자연물을 소재로 하는 시조 중에서 자연물 자체를 어떤 만족의 대상으로 감상의 대상으로 즐기는 작품들도 있지만 자연물을 활용해서 어떤 인격적인 덕목을 예찬하려고 하거나 혹은 어떤 세상에 대한 시선을 드러내고자 하는 작품들도 있어요. 자, 여기서 국화는요. 3월 동풍과 같은 좋은 시절을 다 지내고 낙목한천, 낙엽이 내리는 추운 계절에 너 홀로 피었니? 자, 즉 추운 시련으로 상징되는 계절에도 지조와 절개를 지켜 피어나는 꽃에 대한 예찬이거든요. 국화라는 자연물을 통해서 지조와 절개라는 인격적인 덕목을 예찬하고자 하는 작품이에요. 자, 이런 거가 학생들 입장에서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지문 자체는 쉬웠지만 이런 식의 문항이 잘 출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틀리라고 내는 문제 아니야? 그렇게 느끼실 수 있겠죠. 자, 수능식의 어떤 대비를 계속해서 넓혀 나가야 된다. 자, 이런 문항들이 처음 보는 시조 같은 것들이 나왔을 때 저희 과제집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눈여겨서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개 중에 나오는 것들은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자, 다음 27조 서술형 4번입니다. 자, 바로 이거 이어가지고 이제 있던 문제인데요. 아까 그 등나무 운동장 이야기라는 쉬운 지문을 가지고 이런 서술형을 내버렸어요. 보기 속의 글은 처음 보는 거고요. 생태건축가 켄 양 씨의 건축관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거를 막 읽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읽고 조건에 따라서 서술을 해야 되겠죠? 자, 조건 첫 번째, 윗글의 등나무 운동자 조성 과정에서 일어난 다양한 감흥을 고려하여 A, B와 관련된 내용을 반드시 기술할 것. 자, A와 B가 각각의 어떤 대상 간의 감흥을 담고 있거든요. 자, 이 감흥에 대한 발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활용해서 두 사람은 모두 블라블라 건축을 바람직하게 인식한다라는 식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자, 학생들 입장에서 지켜야 될 것도 많고 그리고 끌어와가지고 이어야 할 것도 많으니까 이 서술형 작성에 굉장히 당황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A와 B에 대한 어떤 내용적인 숙지사항을 바탕으로 사실 등나무 운동장이라는 것이 인간과 자연과 건축물의 조화와 어떤 합의를 지향하고 있는 생태주의적인 건축관을 갖고 있는 작품이거든요. 그거를 살려가지고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비슷한 출제 의도를 갖고 있는 서술형들은 이미 과제집에도 여러 번 출제가 됐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나온 이 형식을 지켜서 A와 B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는 거를 밝히는 식으로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 번 이제 부딪히고 또 수정하는 과정에서 오답 분석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학생들이 그렇게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29쪽입니다. 자, 이제 문법 관련된 문항들을 제가 몇 개 좀 가지고 왔는데요. 자, 문법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이제 객관식 문형은 수능형으로 출제가 되고, 그리고 서답형은 생각보다 출제 의도가 분명하지만 써야 될 내용들이 다소 많은 편이다. 자, 시간 배분을 유의해라 라는 것이 골자였었습니다. 자, 지금도요, 뭔가 이제 문제는 길어요. 보기 1을 참고해서 보기 2에 그느드르의 실제 발음을 쓰는 겁니다. 자, 사실 보기 1은 이거는 필요가 없어요. 이미 내신 진도 나가면서 다 설명하고 아이들 또 숙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요거를 그냥 고려하되 자, 슝 넘어가면 되고요. 얘의 정확한 발음을 쓰면 되는 거예요. 자, 좀 있을만하죠, 이제. 드디어 우리가 좀 할 수 있을 만한 자, 그런 분명한 어떤 출제 의도를 가진 서술형이 등장을 했네요. 이 전까지는 정말 고통의 시간이었어요. 새로운 글들을 막 읽어내고 연결 짓고 형식에 맞춰서 쓰고 힘들었거든요. 자, 그래서 드디어 이제 쓸만한 내용들이 조금 나왔다. 자, 그리고 주어진 요 예문들은요, 그렇게 어려운 예문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서술형 7번입니다. 자, 얘는 주어진 보기 속의 문장을 올바르게 띄어쓰게 하는 거예요. 자, 이 각각이 배점이 2점, 2점, 2점씩 이렇게 되어 있겠죠. 자, 이것도 출제 의도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냥 잘 띄어쓰면 되는 건데요. 자, 실수는 이제 용납이 안 되겠죠. 다 맞게 띄어쓰기를 해도 한 군데 틀렸다? 그러면 이제 여기 주어진 2점은 날아가니까요. 자, 요런 것들은 내신형으로, 문법의 서술형은 다소 약간 내신형으로 딱딱 떨어지는 내용들을 좀 묻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 자, 그럼 이렇게 자, 문법도 끝나고 시험지가 좀 끝났으려나? 자, 여기까지만 해도 이게 아마 문항수로는 29문항 정도가 됐을 거거든요. 이게 아마 29번째 문제였었을 겁니다. 이 정도만 해도 다른 주변 학교에서는 시험 끝났어요. 그런데 세화여고는 안 끝납니다. 32 문제가 32문제까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지막에 지문이 하나 더 있었어요. 자, 제가 지문을 지금 생략을 했지만 나로 묶여져 있는 자, 고전시가와 어떤 현대시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에 또 이렇게 어려운 문학으로 이제 귀결을 짓는다라는 게 상당히 이제 아이들이 또 많이 부담이 되겠구나. 어떻게 이렇게 악마적인 조금 편집이 아닌가 하는 자, 살짝의 약간 우려가 조금 되기도 하는데요. 자, 그 중에서도 요 이제 마지막 문학 32번입니다. 자, 요게 또 상당히 어려웠었어요. 왜? 보기에 또 새로운 작품이 있거든요. 황계사라는 작품 줬어요. 이거 수업 안 했었습니다. 부교재 이런 거 안 했어요. 황계사라는 이 작품을 그냥 준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해석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학생들이. 해석이 안 될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애초에 학생들 수준에서 해석이 안 됩니다. 자, 이 황계사라는 작품은요, 이제 조선 후기 때 그냥 대중가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유행하는 유행가 구절들을 끌어와가지고 합쳐놓은 것이기 때문에 어떤 작품 속 내용이 논리적으로 전개가 되는 글이 아니에요. 그냥 재미나고 신비롭고 비현실적인 내용들 막 합쳐져 있거든요. 이거를 덩 던져주고 자, 그래서 문제는 자, 이렇게 선지 구성이 나왔는데요. 결국에는 형식, 표현상의 특징을 확인하는 식으로 서술이 됐습니다. 내용적인 이해를 묻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선지에 따라서 이렇게 표현상의 효과 이런 것들을 판별하게 되는데요. 자, 이런 걸 이제 하려면 학생들이 이제 수능적인 그 문학 선지를 분석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면은요. 후렴구의 반복과 병렬식 구조. 자, 후렴구라는 거는 이 주어진 지문에 향수라는 교과서 지문이 있었어요. 자, 이 향수에서 후렴구에 대한 본격적인 설명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게 뭔지는 다 알아요. 자, 그런데 이제 그것을 병렬식 구조라는 말이라든지 아니면 그것의 효과가 형태적 안정감이라든지 자, 혹은 이런 표현들 있죠. 목가적인 분위기 이런 말들을 이제 학교에서 하나하나 찝어가지고 다 설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은 좀 당황할 수 있어요. 자, 목가적인 이제 분위기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렇게 소를 치는 어떤 그 목동 아이가 지내는 것 같은 시골적인 분위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런 분위기가 이제 있는지 그걸 알려면 이제 이 말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서리법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음성 상징어를 적절하게 사용해서 통일성을 부여할 수가 있는지 이런 효과가 연결되는 것인지 학생들이 주어진 지문에 어떤 형식적인 특성들을 판단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문항까지도 굉장히 좀 심도 있는 문제로 녹록치 않게 끝이 났다. 시간이 굉장히 모자랐을 것 같고요. 마지막까지 굉장히 시간에 이렇게 쫓겨가지고 바쁘게 풀었었을 것 같습니다. 그 모습이 눈에 선해요. 자, 학생들이 시험을 조금 더 여유 있게 치기 위해서 그리고 조금 더 자신감 있게 치기 위해서 정말로 압축적인 그런 수업이 필요한 학교예요. 세화여고는. 각각의 작품에 대한 정말 철저한 분석과 오답 선지를 미리 대비시켜주는 거, 그리고 연계되는 작품으로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 혹은 어떠한 관점에서
보기를 줄 수 있다라는 거, 그거를 미리 줘야 되는 거예요. 미리. 그리고 이 학교의 아주 어려운 서술형 경향을 반영해서 그러한 복습 테스트를 또 제공을 해줘야 된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어떤 특별한 경향이 있는 학교다. 자, 그렇게 대비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험의 경향 설명은 끝이 났고요. 제가 나가고 있는 수업의 교재와 커리큘럼에 대해서, 수업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요 내용이 지금 화면으로는 잘 잡히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제가 준비한 자료집에 이제 보시면은요, 14쪽에 이렇게 보시면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잘 보이는 건 아니지만요. 자, 흐리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 주마다 수업 교재와 복습 자료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된 자료가 배부가 되게 돼요. 학생들의 진도 상황을 수시로 체크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딱딱딱딱 따라가고 있고요. 다 자체 제작 자료를 쓰고 있어요. 자, 그렇게 해야지만 또 대비가 되는 학교이기 때문에, 자, 이건 기본서 목차인데 아마 이거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요. 자, 이거는 학교 필기 자료고요. 학생들한테 취합해서 제가 이렇게 모아가지고 주는 것들. 자, 그리고 작품에 대한 주차 복습 자료라고 해가지고, 자, 옳은 선지 모음, 뭐 틀린 선지 모음 이런 것들로 아이들이 헷갈리는 선지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자, 요런 빈틈없는 분석 자료라는 게 여기 기본서의 내용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자, 요런 문학도 있고요. 자, 허생전이네요. 요거는 음운 변동 파트네요. 자, 요런 것들이 기본서의 내용으로 학생들과 제가 수업 시간에 배우게 되는 내용이고요. 자, 배운 내용 가지고 요 주차 자료로서 아이들이 옳은 선지, 틀린 선지를 한눈에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요렇게 구성이 되고, 그리고 직전 보강 때는 뭘 하냐? 직전 보강에서 최고는 옳은 선지, 틀린 선지 모음을 최대한 많이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화여고 전체 연도 기출과 타학교 기출을 풍부히 줄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런 내용으로 최고의 직전 보강 자료를 퀄리티 있게 만들어서 항상 제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요 내용 같이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요거는 복습 클리닉 자료입니다. 자, 제가 상시 클리닉이라고 해가지고, 자, 매 주마다 클리닉을 하고 있어요. 자, 요거는 개별 학생들을 선정해가지고 부르는 게 아니라요. 자, 무조건 모든 학생들이 다 대상으로 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수요일이랑 목요일에, 자, 3시부터 7시 사이에, 자, 양일에 1회 자유등원 하면 된다. 이렇게 이제 안내를 하거든요. 자, 그러면 만약에 7시까지 왔다. 그러면은 아마 클리닉이 길면 2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럼 이 학생은 9시 정도에 갈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자, 시간은 3시부터 7시 사이에, 자, 주마다 1회씩 자유등원을 한다라고 안내를 합니다. 자, 그래서 학생이 등원을 하면은요, 전주 수업에서 배웠던 내용을 가지고 복습 클리닉 자료를 받아요. 받아서 자기가 이거 복습하고요. 복습 때는 작품 필기 옮겨 적고 학습 활동 써보고, 자, 표현상의 특징, 헷갈리는 선지 OX 해보는 겁니다. 자, 요거 풀어서 채점해서 질문사항 체크해서 저한테 가지고 오면요, 제가 1대1로 질문하고 이해도 확인하고 암기할 내용은 외워보라 라고 시키게 됩니다. 자, 요 복습 클리닉 자료도 복습 클리닉의 형식으로 매주 진행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수업 시간 때는 복습 테스트를 항상 봅니다. 저희가 2시간 반 수업 시간이고요. 자, 30분 동안은 테스트예요. 자, 이 테스트는 이 전주에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요. 세화여고의 기출 경향을 살려서, 자, 요게 이제 자료로 보시면 잘 보이실 텐데 서술형을 무지막지하게 내는 편이에요. 세화여고가 그런 경향이 뚜렷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습 테스트 결과 및 과제 수행도에 대한 결과는 매주 채점을 해서 학생 및 학부모님께 문자로 결과 발송이 되고 있거든요. 자, 거기 보시면은 수행도는 어떠한지, 자, 그리고 자, 점수는 원점수 몇 점, 자, 석차 반에서 몇 등, 평균 점수는 몇 점, 이렇게 같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 관리적인 측면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매주 복습 테스트가 있고요. 과제 수행도가 테스트 점수와 함께 발송이 됩니다. 자, 요거 가지고 매주 우리 친구가 잘 하고 있는지 아니면 약간은 소홀했는지, 자, 함께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매주 전주에 배웠던 내용을 암기하고 확인하는 클리닉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학생들과 함께 제가 주로 마무리 작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 복습 클리닉이라고 하면은 주변 학원들에서는 단순히 이제 과제 안 했던 친구들 와서 과제하는 시간 이런 용도로 쓰시는 곳들도 더러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게 그다지 이렇게 효과가 없는 것 같거든요. 과제를 안 했던 학생이 와가지고 던져놓고 과제해라, 모르는 거 질문해라 이렇게 하면은 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사실은 그냥 더 이렇게 엉망으로 하고 그냥 안척하고 그냥 뭐 시간만 때우다가 가는 친구들이 더 많아요.
자, 결국 복습 클리닉은요, 정말로 복습하는 공부를 하는 시간으로 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전주에 배웠던 내용들이요, 제가 가르친 어떤 100%에 대해서 100% 흡수를 정확히 하는 친구들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자, 그 학생들마다 나머지 채워지지 못한 10%, 20%, 15% 이 정도를요, 같이 채워나가는 마무리 작업을 하는 그런 시간으로 갖는 거예요. 그래서 전주에 배웠던 내용들을 필기도 옮겨 적고 OX, 옳은, 틀린 선지로 점검하고 질문 받고 암기 내용 확인하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단순히 과제 안 한 거 하고 가는 시간 아니고요. 자, 그렇게 이해도를 확인하는 시간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개강 일정 안내는 자, 이러합니다. 자, 저희가 3월 9일 일요일 6시 때 첫 수업을 개강합니다. 자, 생활여고는 주변 학교들보다 항상 좀 시험이 일주 정도 느린 편이에요. 작년 기준으로 항상 뭐 한 주, 길면은 2주도 늦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총 9회로 8회는 진도 수업하고요. 1회 직전 보강. 자,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신 설명의 내용은 마무리가 되었고요. 자, 봐주셔서, 들어봐 주셔서 감사드리다라는 말씀 꼭 하고 싶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